새벽 4시 30분 동서울터미널. 마지막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는 시외버스에서 62세 이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3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몸을 맡긴 채로 졸다 깨달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양손에는 묵직한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어제 밤까지 부친 전이, 다른 하나에는 한우갈비와 배추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깨끈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노숙자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자신의 처지와 겹쳐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집은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가족이지만 가정부 취급받는 사람. 또 왔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골에서 아들 부부가 사는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역기성이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그 얼굴이 이제는 깊은 주름과 기미로 가득했습니다. 23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2살이던 윤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까맣게 그을리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윤호만큼은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정숙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여자와 결혼했을 때 정숙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 부부의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픈데 와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저희 출장 가는데 지우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이번 명절에도 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시간이 안 되네요. 강남역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걸어가는 길. 정숙은 무거운 보자기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촌스러운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무거운 짐 때문에 구부정해진 어깨, 부쩍 늙어버린 정숙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1년 전 이사온 27층의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옆에 붙은 디지털 도어록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며느리 서연은 깜빡했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부스스한 머리의 윤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올라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왔다. 정숙은 현관에 짐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제 먹다만 치킨 박스와 맥주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요? 어제 야근했거든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설거지, 청소, 추석 차례 준비,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종이 한 장. 그것은 지난주에 혼자 다녀온 바닷가 마을 부동산에서 받은 원룸 가계 약서였습니다. 정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아들네에게 찾아가는 마지막 역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 명절이 끝나면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새벽 7시, 정숙은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정리하고 한우갈비에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찜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시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누이 가족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차례상도 준비해야 하고 손님 접대 음식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손자 지우가 일어나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다. 인사해야지. 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오면 뛰어와 안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이 더 흥미로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아침 좀 먹여주세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윤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꼭 나가야 하니? 팀장급은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도 오후에 잠깐 나갈 거예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거든요.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이 우선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손자 돌보미와 가사 도우미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숙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세요. 저는 샤워하고 나갈게요. 며느라, 전 부치는 거 도와줄 수 있지? 아,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며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넘어서 시누이 영희와 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누이인 영희는 정숙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새언니, 시골서 서울까지 매번 올라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야지 뭐. 명절이잖아. 윤호는 어디 갔어요? 회사 갔어. 며느리도 나갔고. 추석 연휴인데요. 요즘 세상 참 맞벌이라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가족들 함께 보내게 해줘야지. 영희가 눈썹을 찌푸리며 얘기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영희가 도와주려 했지만 정숙은 혼자 하는 게 편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오후 3시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호와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차례 지내야 하는데 언제 오니? 전화 너머로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 업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후에 갈게요. 며느리는? 서연이는 저녁에 올 거예요. 미팅이 길어진다고 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부터 할까요?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윤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조카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윤호 없이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차례상 앞에선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다짐들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윤호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그는 이미 끝난 차례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끝났어요? 고모네가 한참 기다리다 우리 먼저 차례 지냈어. 죄송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9시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주와 안주였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방 속 깊숙이 숨겨둔 원룸 가게 약서를 떠올렸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 월세 35만 원.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까요? 가방 속 계약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우인의 가족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 다른 친척들도 올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이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친척들 오는데 그냥 커피 한 잔만 하고 올게요. 금방 와요. 며느라, 오늘은 추석인데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서연은 핸드백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당황한 정숙은 프라이팬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놀란 영희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새언니, 며느리 나갔어요? 친구 만나러. 아니, 추석인데 어떻게? 영희가 고개를 젓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나쁘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사촌형 가족, 고모 가족까지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좁은 거실이 꽉 찼습니다. 애쓰셨네요. 며느리는 어딨어요? 잠깐 볼 일 있어 나갔어. 곧 올 거야. 정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15명분의 차와 과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너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윤호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볼이 발그스름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서연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편의점 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영희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음식 데워줄게. 맥주캔을 따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이거 마실래요? 오늘은 명절인데. 이게 무슨 일이니? 네, 맞아요. 명절이죠. 그래서 더 답답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추석 연휴가 하나도 반갑지 않네요. 이렇게 차례 지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살아가는 것도 바쁜 와중에 누굴 위해서요? 제사 지내서 잘 된 사람들 있어요? 다들 해외여행 가고 펜션 가고 그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까지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낮춰. 윤호가 당황해하며 말을 막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느라, 조용히 해라. 왜요? 제가 없는 말 했어요? 서연이 정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고모님도 끼어들지 마세요. 왜 다들 저한테만 그래요? 그때 서연이 삿대질을 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숙이 재빨리 달려가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도 제 편은 아니시네요. 정숙의 손에서 서연의 손목이 빠지면서 정숙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재수 씨 정신 차려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지금 당장. 서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윤호야, 가정 문제 좀 잘 해결해라.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집은 적막했습니다. 윤호는 방에서 서연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깨진 찻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작은 조각들을 줍는 정숙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때도 이렇게 모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윤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연이가 사과할 거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가방 속 원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그곳.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곳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추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연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정숙은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죄송하다고 했고 아내에게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정숙을 옥죄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숙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과 행동을 하고서 기억이 안 난다니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들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알겠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시골로 내려가실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빨리 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원룸 가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바닷가 작은 마을, 월세 35만 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정숙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나중에는 집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벌어둔 돈이었습니다. 잔고는 8,75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모아둔 것이었는데 이제 정숙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비상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숙은 계산기를 꺼내 계산해 보았습니다. 바닷가 원룸 월세 35만 원에 생활비까지 합쳐도 한 달에 8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8천만 원이면 8년은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버리고 혼자 사는 이기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7시 윤호가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 서연이가 전화드렸다던데. 정말 미안해요. 윤호야, 나 언제 집에 내려가면 될까? 윤호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도 불편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계셔야 저희가 편하죠. 그 말에 정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 본인을 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항상 남들이 편한 것만 생각해야 하는 삶이었구나. 밤 10시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3살의 과부가 되어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식당에서 일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아들 숙제를 봐주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자신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잘 됐지만 자신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젊어서 혼자 아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됐을까요? 언제부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다시 한번 가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웠지만 자유로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의 부탁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말입니다. 정숙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윤호와 며느리, 우리 손자 지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로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 순간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골로 내려가서 짐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강릉 주문진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이 많지 않아 금세 끝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마지막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윤호와 지우를 위한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계란을 풀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음식을 해온 손길이 오늘로 마지막이겠구나.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호가 거실로 나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응. 오늘 집에 내려가려고. 윤호가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너희도 불편하잖아. 나도 집이 그립고. 윤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근 준비로 바빠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또 와주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언제 와줄 거냐, 언제까지 있어줄 거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식의 필요에 의해 움직여왔던 나의 삶. 모르겠다. 상황을 보고. 아, 늦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윤호는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전 7시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 내려가려고. 아, 그러세요. 언제요? 서연의 목소리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지금.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숙이 떠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아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내가 착각했어.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옷 차림의 지우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시골에 내려간다. 언제 또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 집에 놀러와. 네. 아이는 금세 관심을 잃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나와보지도 않고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많은 감정들과 생각이 올라와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나쁜 어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아직 가는 중이야.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평소와 달라 보이셔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윤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윤호가 당황해하며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집에서 가정부 취급받는 것도 지겹고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어머니, 10년 넘게 참았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기억 안 난다고 사과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정숙의 깊은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한테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야, 이제 됐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무슨 생각이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 대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집 안을 둘러보며 무엇을 가져갈지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이 쓰던 시계, 손때 묻은 밥솥, 30년간 모은 추억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정숙은 혼자 앉아 가방 속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주문진 해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곳엔 오랜 친구 미자가 살고 있어 말동무도 되어줄 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있어서 버텨왔는데 완전히 혼자가 되면 외롭지 않을까요? 윤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이기적인 어머니라고 할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주문진 바닷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시골집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들춰보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마음은 이미 주문진 바닷가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모양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야, 어떻게?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숨을 고르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정숙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 꿀물 한 잔을 태워왔습니다. 윤호에게 잔을 건네주며 지후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 저 혼자 왔어요. 윤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윤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숙은 윤호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윤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서연이랑 많이 싸웠어요.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한 모든 것들을요. 무슨 뜻이야?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 안 알려준 것도, 명절 때 일부러 늦게 온 것도, 술 마시고 소리 지른 것도 다 일부러였대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일부러 불편하게 해서 안 오시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윤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윤호야,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윤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정숙은 그 편지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에 쓴 편지였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윤호가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제일 예뻐요. 엄마는 아빠 없어도 저를 잘 키워주세요. 커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정숙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윤호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편지 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약속한 게 뭐예요? 아시는 거 사드리기는커녕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려는 거 알아요. 주은진으로 가시려는 거 맞죠? 정숙이 놀라 윤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 방에서 원룸 계약서 봤어요. 바닷가 사진도 보고. 어머니, 정말 가시려는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가려고 했어. 윤호가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너는 이제 다 컸잖아.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윤호가 세차게 고개를 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했어? 왜 나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정숙은 말했습니다. 3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너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어머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윤호는 주저앉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정숙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손이 이렇게 거친 줄도 몰랐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 알면 뭐해? 윤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로 달라질게요. 서연이한테도 확실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이혼하겠다고. 윤호야, 전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정숙은 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많이 다쳤고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윤호야, 엄마 시간 좀 줘. 생각할 시간. 네, 어머니.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그날 밤 윤호는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한 지붕 아래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문진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들의 진심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정숙의 긴 고민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윤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윤호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가 차린 상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 정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먹어봐. 입맛에 맞나? 윤호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떴습니다. 짠맛이 적절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윤호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결정했어. 윤호는 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문진에는 안 갈 거야. 윤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거야. 너희가 부르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서연이랑은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살 권리가 있어.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거야. 윤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서연이 아이와 함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윤호가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고개 들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 그랬는데 점점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부담스러우면 솔직히 말하지. 왜 돌려서 말했어?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랬어요.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 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서연이 천천히 진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모시지 말고, 그냥 한 가족으로 지내자. 서연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과 사랑이 와닿았고 그간 자신의 못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무리한 부탁 안 할게. 대신 너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서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지우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 가요? 정숙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가. 진짜요? 약속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그 모습을 보던 윤호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사였습니다. 서연은 정숙에게 반찬을 올려드리고 윤호는 어머니의 빈잔에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한 가족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 윤호가 어머니 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시 드릴게요. 정숙이 편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제가 다시 쓸게요. 어른이 된 지금의 마음으로요. 윤호는 펜을 꺼내 새 편지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쓴 편지를 받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이 30년 만에 어른의 진심 어린 다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엄마 자랑이야.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방 속 주문진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정숙은 마당에 나가 코스모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삶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서울 아들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생일이라서 할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다고 했을 때 윤호와 서연은 기뻐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숙은 부엌에서 미역을 우렸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맛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도울 일 없을까요? 그럼 상 차리는 거 도와줘. 두 사람은 나란히 움직이며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숙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생일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만든 미역국이다.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해. 할머니, 저 이제 9살이에요. 그래. 이제 정말 컸구나. 저녁에는 네 식구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파티를 했습니다. 윤호가 촛불을 끄는 지우를 스마트폰으로 찍었고 서연은 정숙에게 케이크를 먼저 떠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정숙의 그 한마디 속에는 예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습니다. 이틀 후 정숙은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윤호 가족이 함께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용돈 떨어지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버스에 오르며 정숙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쓸쓸히 떠났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배웅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정숙은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정말 놀러 갈게요.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네,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싶다니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윤호 어릴 때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어.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기분으로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말 윤호 가족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가져와서 정숙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돼지고기는 언제 넣어야 해요? 김치를 먼저 볶고 나서 넣어야 해. 그래야 맛이 좋아져. 아, 그래서 어머니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구나. 지우는 마당에서 윤호와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윤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매달 한 번씩 놀러 올게요. 너무 자주 오면 피곤하지 않을까?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실 때 오세요. 오후에 네 식구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정숙이 사는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정숙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응, 좋아. 할머니 집이니까. 저도 나중에 할머니 옆에 살래요. 그래, 언제든 와. 해가 지고 윤호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빨리 또 만나요. 정숙은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워서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고 포기하려 할 때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세월이 주는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랜 참음 끝에 찾은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지혜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만월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기 만월의 사연은 인생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